지금부터 그 네트워크 운용 어드미니스트레이션하고 매니지먼트에 관한 그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소개를 약간 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그 솔빛 조선미디어라고 해가지고 그 멀티미디어를 하는 회사에 있는데, 이 이전에는 지금은 이름을 많이 사용 안 합니다만 그 SDN이라고 요새 뭐 SDN이란 말보다는 하나란 말을 많이 쓰는데, SDN의 초창기부터 그 네트워크 개발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계속 해왔죠. 90년도까지 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분야로 이제 분야를 옮겼는데, 뭐 지금도 계속 네트워크 쪽으로는 계속 테크니컬 파트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업무로는 이제 그런 쪽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석사 논문 쪽으로는 네트워크 쪽에서도 네이밍 쪽으로 했고, 박사기 논문 쪽으로는 디스트리뷰트 시스템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트 시스템이면 아무래도 지금 하는 이 네트워크에 더 위로 올라가는 분야인데, 어쨌든 간에 계속 공부와 업무를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게 관련된 튜토리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일단은 여기에 오신 분들의 여기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가정하기를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잘 만지시지만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경험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조작해 본 거에 대해서 아직은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춰가지고 비교적 쉬운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브레이크를 한번 가질 예정이니까는, 그게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브레이크를 할 때 한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순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TCP/IP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실제 피지컬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문제들, 어드레싱, 네이밍, 라우팅에 관련된 기본과 그 다음에 관련된 테이블을 조작하는 방법 같은 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문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는 이제 10년 지나서 이제 올해가 11년째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름 자체가 KRNet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번 인터넷 자체를 얘기하는데, 원래 이전에 타넨바움, 요새는 버전이 아마, 타넨바움 책이 아마 3번 정도 개정됐죠. 근데 이전에 한참 옛날이죠. 한참 옛날에 타넨바움 책에 의한 네트워크의 정의에 하면은,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서로 독립된 시스템 간의 통신을 다루는 것이 네트워크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뭐를 네트워크라고 했냐면은, 컴퓨터에다가 단말기를 붙여가지고 하는 것, 그거를 로컬에다 설치하지 않고 리모트로 설치했다고 한다면 그걸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울에 뭐 호스트가 하나 있고 뭐 지방에 터미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라고 하고 보통 광고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거는 네트워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설득시키고 그다음 인식시키는데 80년대 초가 흘러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인터넷 네트워크라는 걸 처음 만들었을 때 실질적인 최초의 네트워크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최초의 네트워크이냐, 이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식의 아규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네트워크랑 기본적으로 그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혹은 호스트들이 바로 서로 연결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라고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그 네트워크라는 게 구성되거나 82년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초창기 히스토리를 조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82년도에 당시에 그 서울대 학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없어졌지만은 구미에 키에트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애트리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자통신연구소요. 그때 그게 구미에 있었는데 그 두 개 사이에 그때 연결된 호스트는 PDP-11. 지금 아마 PDP-11이라는 거 듣기 힘듭니다만, PDP-11이라고 해가지고 그 16비트 컴퓨터였죠, 근본적으로. 16비트의 미니급 컴퓨터였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굉장히 그 큰 컴퓨터가 알려져 있었는데, 그 백스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PDP-11끼리 두 개를 TCP/IP로 연결한 것. 그리고 그 당시의 속도가 그 1200bps로 연결했습니다. 두 개 사이에. 그 서울과 구미 사이에. 그래서 연결된 게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TCP/IP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발전하기 시작한 게 83년도에 들어가면서 83년도에 과학원에 그 노드가 증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과학원에 당시에 백스 780이죠. 백스 780으로 그 연결돼가지고 세 개의 노드가 연결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가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노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과학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네트워크 그 매니지먼트 센터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서비스가 시작되고 해가지고 그 진행되고, 83년도부터 그 미국으로 연결이 시작했죠. 그 처음에 외국에다 연결했을 때는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HB랩스라고 하는, HB랩스는 그 슐레페카드에 있는 한 연구소에 있는 그 호스트 이름인데, 그 HB랩스하고 UUCP로 해가지고 연결된 게 그 외국하고 연결된 최초의 그 연결망입니다. 그 처음에 국내 인터넷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가장 큰 목표가 뭐였냐면은 그 외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이나 정보를 빨리 국내에 입수해야지만 국내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설치된 게 처음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 69년도에 알파넷이 설치된 거하고는 이유가 전혀 다르죠. 그 알파넷이 처음 설치됐던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서로 컴퓨터 장비를 공유하자. 그러니까 몇 개 큰 대학에만 굉장히 좋은 컴퓨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컴퓨터의 그 소위 말하는 CPU죠. CPU를 어떻게 하면 공유하냐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게 그 알파넷이죠. 알파넷. 그래서 그 공유를 하기 위해서 스피드도 56kbps로 시작하고, 그래서 시작하다가 이제 나중에 알파넷이 나중에 소위 말하는 지금의 인터넷으로 변신되면서 나온 게 그런 CPU의 공유보다는, 그러니까 호스트의 퍼포먼스보다는 서로의 정보 공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8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목표 자체가 해외에 정보 공유를 목표로 해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넷에 비하면 13년 후에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56kbps가 아니라 1200bps로 시작했으니까는 뭐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또 한편으로 본 것은 그 당시에 그 TCP/IP 네트워크이든 간에 아니면 UCP 네트워크이든 간에 그 설치된 나라를 보면 당시에 어찌저찌 미국하고 유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면 굉장히 뒤져 있었는데, 그 외의 나라에 비하면 별로 뒤지지도 않은 편이었죠. 굉장히 그 당시에 몇몇 그 앞장선 분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설치가 됐는데, 그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일본이 최초로 그 내부에 네트워크가 설치된 게 84년입니다. 그 84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2년 뒤였었죠. 그 다음에 일본이 그 외국에다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UCP 같은 거 설치하고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 담당 그 테크니컬 그 메이저가 일본에 가가지고 몇 가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뉴스라고 하는 것을 테이프를 그 우리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물론 당시에
뉴스 테이프는 그 외국으로 연결하는 스피드가 1200bps밖에 안 됐기 때문에 뉴스를 그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로 만드는 건 불가능했었고, 그러니까 한번 이전에 누가 실수를 해가지고 외국에서 필요한 파일을 그 USB로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약 그 사이즈가 1메가 정도 됐었어요. 근데 1메가바이트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받아오는데 그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안 가는 일인데 지금 1메가바이트 받아오려면 하여간 몇 분이면 그냥 받아오는데 미국에서 받아오는 거. 근데 하루 종일 가지고 남들한테 욕은 굉장히 먹고 그것 때문에 통신비는 한 2, 300만 원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뉴스가 보통 50메가, 100메가 뭐 이런 식이 되니까는 한 달에 한 번씩 테이프를 받아서 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테이프를 받으면은 그걸 받은 다음에 일본한테 다시 넘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84년도 말에 그 당시에 그 미국으로 연결돼 있던 거는 미국이 여러 가지로 협조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 지금의 네덜란드의 MCBX라고 있습니다. 그 CWI라고 해서 그 유럽 쪽에서는 비교해서 센터 역할을 하는 데였는데 거기하고 이제 연결을 바꿔가지고 소위 말해 지금 얘기하는 X25를 통해서 연결을 하기 그전만 해도 교환선을 이용해서 시작했고 X25를 통해 가지고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그 당시만 해도 기간 몇 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하는데 그러면 당시에는 주로 UUCP가 많았죠. 지금은 이제 UUCP라고 하면은 굉장히 옛날 얘기가 되는데 그 TCP/IP 기본 네트워크는 TCP/IP로 시작했고 그 UUCP가 굉장히 대중을 이루다가 그 87년도 들어와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CSNet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CSNet이라는 거 연결해가지고 가입했고 그러다가 87년도에 들어가지고 그 외국 조직으로든 최초로 국내에서 그 외국으로서는 최초로 그 인터넷의 멤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까지만 해도 원칙적으로 인터넷 당시만 해도 알파넷이라고 있었고 알파넷이 나중에 밀넷이라고 하는 국방망으로 분리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알파넷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그 나토에 가입해 있는 국가들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미국, 캐나다, 뭐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 영국 뭐 이런 나라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그 나토 외의 국가로서 그 승인이 옆으로 난 건 이제 한국이 87년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연결은 못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기술적인 문제는 돈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결하겠다고 우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결국 협의 중에 그 가입해도 좋다라고 하고 어드레스 우리한테 할당하고 뭐 이런 게 이제 87년도에 일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이제 연결한 거는 89년 말 90년 3월이었죠. 93년 3월에 미국에 처음으로 이제 전용선으로 연결했죠. 그 당시 80년대 말만 해도 그 국내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원, 뭐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보통 몇백 명, 많아야 몇백 명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00명 수준이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보통 한 10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때 소원이 미국에서 직접 그 메일 같은 거나 UCP 통해 아주 어렵게 하지 않고 FTP로 직접 자기가 필요한 걸 살펴보고 필요한 파일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 당시에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한 사람들의 소원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처음에 이루어진 게 90년 3월이었죠. 그때에 대해서 이제 겨우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그 56kbps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90년이니까 알파넷에 비하면 약 20년 정도 뒤떨어진 거죠. 그 일본에 비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이 분화돼서 그다음에 그 사이에 80년대 말에 그 지금의 연구망 생기고 교육망 생기고 해서 지금의 SDN이 하나로 변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세 개의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그 네트워크 외국에 연결된 선도 그 256kbps로 증가되고 그다음에 국내의 일부 기관사에서는 T1 스피드 그러니까 1.5mbps의 링크가 생기고 하는 식으로 좀 발전했고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 그 네트워크에 대한 그 워크숍을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만큼 보인 게 그 오늘의 그 발전돼 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80년대 중반만 해도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는 10개 정도였습니다, 대략. 10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컴퓨터 수로 치면은
그 바깥으로 드러난 통계에만도 한 5, 6천 개에 이르고 있고, 근데 이게 실제로 바깥에 드러난 거고 바깥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 기업에서는 호스트를 바깥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치면은 하여간 만 개가 육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몇 달 사이에 그 연결되는 컴퓨터 수가 그 2배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해서 올해 1월 달에 했을 때는 뭐 3천 개 수준이었는데, 그 6월 달에 했을 때는 뭐 5천 개가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의 그 굉장히 비약적인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 호스트 네트워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보통 그 일반 기관,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보통 그 자기 조직 안에 그 호스트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다 1인당 기계를 하나씩 다 갖고 있죠. 워크스테이션이 되든 PC를 되든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에 랜이 설치되어 있고, 자기 호스트나 PC를 반드시 랜에 연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한 기관이 가입한 순간 보통 호스트가 작으면 뭐 10개, 많으면 100개씩 막 그 연결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발전을 해왔고, 그 초창기에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 앞서서 발전했고, 또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때는 그 일본을 비롯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이 그 동남아시아를 도와줄 수 없지만 우리가 동남아시아는 도와주는 건 가능하다 해서 우리 쪽에서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서 그 회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이드 같은 기회도 많고 이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활동 계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중국 같은데 어떻게 연결할 거냐, 뭐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 같은 거는 계속 고려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보통 아시아 태평양을 같이 취급하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네트워크에 관해서 제일 발달된 나라를 3개를 꼽으면은 그 일본과 호주와 우리나라 이 3군데가 보통 꼽습니다. 그래서 센터 역할을 맡긴다면 그 3나라 중에 한 군데가 맡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 외부적으로 알려질 때 이제 굉장히 그 네트워크 기술이 성숙된 나라는 잘 셋업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제 불행하게도 외부적으로 이렇게 그 잘 알려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런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네트워크에 대한 확산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그 이해, 그 다음에 조작에 대한 방법 같은 거를 확산해서 그 결국 그 좀 더 많은 분들, 여기 그 단순한 그냥 그 전산 분야에 계신 분만 아니라 그 모든 그 연구직에 종사하신 분들, 나아가서는 그 일반 사람들도 이런 네트워크를 마음대로 활용해가지고 그 외국에 혹은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그 우리나라 기술 수준 전체를 높이는 것이 결국 이 인터넷이라는 것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워크숍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뭐 단적인 예로 CS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80년대 중반에 생겼는데, 생긴 이유가 당시 알파넷에 가입되어 있는 학교들은 미국의 몇 개 대학교 중심이었는데, 그 알파넷에 가입되어 있는 학교랑 그 다음에 알파넷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대학교랑 그 수준 차이가 굉장히 난다라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자원과 정보를 가지고 쓸 수 있는데 그 외의 대학은 그걸 못 쓰기 때문에, 그런 수준 차가 나기 때문에 그런 수준 차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 CS넷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납부되어 있는 대학들을 연결해서 그 정보 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게 이제 출발점이었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잘 알다시피 그 미국에서 그 슈퍼 하이웨이라고 얘기하는, 뭐 내일 세미나 중에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라고 하든지, 그 미 행정부 그 클린턴 이하 그 고어 부도택령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이런 그 인포메이션 그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이 바로 이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나가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그 도로망 같은 거를 구성하는 거 못지않게 한 사회, 한 국가의 장래나 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 기간 산업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고, 그게 이제 확신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걸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데, 그 국내에서도 빨리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적응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준비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쓰는 사람이 많고, 요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발전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때는 국내, 세계적으로도 별로 네트워크의 발전사에서 늦지 않았었는데, 이제 지금은 예를 들면, 일본에 비하면 이제 네트워크 수준이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호스트 개수나 뭐 이런 거에서 전체로 10분의 1 정도, 미국하고 사용하는 통신량도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이제 그 국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여기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결국 해결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결국 국경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어느 한 호스트에만 연결하면 결국 전 세계로 연결되죠. 이제 전 세계 수십 개국이 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국경이라는 개념은 없는 네트워크이고,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할 때는 그런 나름대로 에티켓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에티켓과 그다음에 국내적인 에티켓,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그런 여러 가지 에티켓들은 뭐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제 관리자들 혹은 스스로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히 그런 몇 가지 기본 가이드나 에티켓을 반드시 지켜줘야지만 소위 말하는 국제적인 연결망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에 이제 시큐리티 강의가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이제 우리가 상상도 못했는데 요새는 이제 시큐리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를 들어, 이제 에티켓의 문제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 누구가 일본에 있는 어느 호스트를 가서 깨트렸다라든지, 그래서 항의 메시지가 옵니다. 한국에서 누가 들어와서 호스트를 다운시켜버렸다. 뭐 다운시키는 거 정도, 단순히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기계를 뭐 망가뜨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또 MIT에서는 또 뭐 누가 한국에서 침입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가 가끔 날라옵니다. 뭐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오다만 어드레싱이나 네이밍 이런 거 사용할 때에 어드레스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세계 네트워크가 막 엉망진창이 됐다라든지, 그 다음에 라우팅을 잘못해가지고 루프가 생겨가지고 외국에 있는 메일이 잘못해서 딴 데로 가야 될 게 우리나라 왔다가 돌아간다, 이런 문제가 막 생깁니다. 뭐 이전에 UCP 네트워크일 때만 해도 그런 문제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 UCP 네트워크만 할 때에도 세계적으로 호스트 이름 반드시 유니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호스트가 한 몇만 개 수준이었는데, 몇만 개의 똑같은 이름 절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어쩌다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미국에 그 사람한테 가야 될 메일이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에티켓을 안 지켰기 때문에 서로 피해를 보는 건데, 이제 그런 네트워크 관리할 때도 특히 그런 거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네트워크라는 것은 기존의 다른 전산 프로그램이나 전산 관리하고는 달라서 서로의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 네트워크에 어떤 트러블이 생겼으면 보통 자기 기계만의 문제보다는 옆에 있는 기계와 문제 생긴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자기 기관의 문제, 이거보다는 다른 기관의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서로가 못 맞춰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 간에 이 네트워크 자체의 커뮤니케이션만 아니라 사람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매니저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시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그냥 쓸데없는 말만 했는데, 그래서 저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비교적 초보적인 단계에서 비교적 작은 조직, 큰 조직에서 네트워크 관리하는 것은 이슈 자체가 다르죠. 뭐 네트워크 관리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문제가 달라지고 굉장히 체계적인 방법이 요구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서는 비교적 자기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자기 호스트를 연결해가지고 써야겠는데, 맨날 자기 호스트 네트워크에 문제 생기니까 남한테 쫓아가서 물어보기도 힘들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회사나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먼저 TCP/IP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개략적인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실제로 연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 지식들, 그래서 네트워크 케이블 선택해서 연결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내부 소프트웨어를 구성한 다음에 외부에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고장 관리하는 거,
순서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프로토콜이라는 기본적으로 서로 쉽게 하면 통신 규약이죠. 서로와 서로 간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거냐라는 건데, 이 통신 규약을 할 때 이제 제일 일반적인 예로 드는 게 이제 OSI에서 얘기하는 세븐웨어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거 80년대에 만들어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세븐웨어 프로토콜이 뭔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요새는 모든 프로토콜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TCP/IP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TCP/IP라는 것은 세븐웨어 프로토콜하고 세븐웨어의 어느 자리에 있는가, OSI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CP, 보통 이제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TCP/IP 네트워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TCP/IP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의 7개의 계층 중에서 보면은 계층 4와 계층 3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IP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 프로토콜인데, 이제 그런 말에서 연유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계층 1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서넷이나 토큰링 같은 것이 계층 1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계층 2가 이제 그런 것을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죠. 데이터 링크레어에는. 그리고 보통 TCP의 IP에서는 OSI 얘기할 때 세션이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는 정확하게 매핑되는 게 없습니다. 대신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선 같은 데서 주로 많이 사는 RPC라든지 XDR 같은 것들이 이런 계층 5나 6에 해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 그러니까 뭐 이메일이라든지 알로긴, 알쉘이라든지 텔넷 이런 것들이 계층 7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계층에 매칭 이제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유닉스, 보통 이제 TCP/IP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유닉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TCP/IP가 거의 처음에 임플레멘테이션이 된 것이 유닉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TCP/IP라는 게 만들어진 것이 정확하게 약 79년, 80년도에 이 TCP/IP의 스펙이 완료가 됐는데, 이전에 뭐 NCP/IP 이런 식, 이게 다른 알파넷에서 처음 사용했던 건 이제 TCP/IP가 아니고 그 이전 버전이었는데, 이제 TCP/IP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면서 정착된 건 80년대입니다. 이 프로토콜이 스탠다드가 RFC라고,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하는, Request for Comment죠. RFC라고 해서 인터넷에 나오는 중요 다큐멘트인데, 그 다큐멘트에서 TCP/IP가 정의된 게 80년, 81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역사로 보면은 10여 년 된 프로토콜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유닉스에서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유닉스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유닉스 4.3BS죠. 지금은 이제 4.3BS라는 말을 잘 사용 안 합니다만, 지금 뭐 썬OS니 아니면 시스템5를 사용합니다만, 이 당시에 버클리에서 만든 4.3BSD에 TCP/IP가 기본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이 네트워크가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굉장한 공헌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4.2BS나 4.3BS 나온 TCP/IP를 이용해서 별도의 로열티나 이런 거 없이 네트워크를 설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퍼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로도 유닉스에서 네트워크 설치할 때 뭐 따로 설치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냥 기본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래서 보통 유닉스와 TCP/IP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국내에서는 특히나 그런 게, 국내 유닉스가 처음 들어온 게 80년, 81년이죠. 그래서 TCP/IP가 처음 들어온 게 82년이고, 그래서 국내에서 봤을 때도 유닉스와 TCP/IP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뭐 10년, 11년 뭐 이런 식이고, 마찬가지로 보면 PC도 사실 역사는 같은데, 그래서 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유닉스에서 반드시 TCP/IP 할 때 유닉스를 원용하는데, 뭐 한때는 뭐 스트림 프로토콜이고 뭐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흔히 해서 소켓이라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있는 프로토콜들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의 이제 계층별로 내려갈 때는
원래 처음에 이제 유저가 보내는 데이터는 보통 그게 1KB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FTP로 보낼 때 1MB일 수도 있죠. 그래서 1KB나 1MB 간에 그걸 보내는데 보통의 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FTP 같은 것은 자기가 애초부터 보낼 때 그 1MB를 잘라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512KB씩 잘라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조건 1MB를 트랜스퍼해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TCP 레벨에서 그 아래 레벨에서 자기가 필요한 숫자만큼 잘라줍니다. 보통 잘라줄 때 자기 밑에 있는 그 피지컬 네트워크가 그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맥시멈 그 패킷 사이즈.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패킷 사이즈 일반적으로 1KB 아니면은 보통 512KB가 일반적입니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이 일반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그거에 맞춰 보통 TCP 레벨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뭐 힘드니까 잘라줍니다. 왜냐하면 이 TCP나 IP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 OS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OS에서 한꺼번에 큰 데이터를 처리가 어려우니까는 버퍼를 만들기 위해서 잘라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잘라서 TCP에서 받아서 넘겨주면은 그다음에 IP에서 다시 받아서 밑에 있는 이제 네트워크로 보내주는데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거기다 이제 계속 헤더를 붙이죠. 처음에 유저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TCP 레벨에서 TCP 헤더라는 걸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로 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헤더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에러가 생기는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 넣어주고 한 레벨 더 내려오면 그 앞에다 다시 IP 헤더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IP 헤더가 붙을 때 여기로 가려면 어디를 통해서 가라라는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서넷 레어로 다시 내려보면 이서넷은 다시 또 헤더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더는 랜상일 때 그 랜의 그 어드레스, 랜의 그 이서넷 어드레스를 이제 할당을 해주죠. 그래서 원래는 요만했던 것이 앞에 헤더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만해져가지고 이제 넘어가죠. 그리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상대방 쪽에서 받으면은 이 이서넷 이제 헤더를 보고 자기 건지 아닐 건지 보죠. 이제 이서넷 그 레어에서. 그래서 본 다음에 자기 거면 이걸 띄워버리고 IP한테 넘겨주고 IP는 그 IP 헤더를 이제 자기가 봐가지고 필요한 인포메이션 체크한 다음에 그 IP를 띄워가지고 TCP로 넘겨주면은 TCP에서는 다시 TCP를 가지고 체크한 다음에 띄워서 유저 데이터만 애플리케이션 올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보통 TCP/IP가 오버헤드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원래 보낼 때 조그맣던 것이 앞에다 헤더를 쭉 붙이다 보니까 보통 헤더 사이즈가 작을 때가 40바이트로 보죠. 작을 때 40바이트고 거기다가 이서넷 헤더를 붙여야 되는 이서넷 헤더가 보통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대략 한 20바이트 정도 거의 됩니다. 20바이트, 12바이트, 16바이트나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다 합치면 원래 데이터에 관계없이 항상 붙는 헤더는 약 60여 바이트가 항상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에서 FTP 같은 관계가 없죠. FTP는 왜냐면 한번 보낼 때 보통 뭐 1메가 뭐 이런 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걸 잘라서 보내도 보통 한 패킷 사이즈가 512 아니면은 1KB니까 1KB에 40K 정도 붙어봐야 별거 아닌데 이 텔넷 같은 거나 알로깅 같은 거 할 때는 보통 캐릭터 하나씩 보내게 돼 있죠. 물론 인플루멘테이션 상에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 사람이 빨리 치면은 몇 개를 모아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천천히 치면 꼭 한 개씩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한 바이트 보내기 위해서 앞에 40바이트의 그 헤더가 붙게 돼 있으니까는 오버헤드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뭐 1200바이트나 1200bps나 2400bps로 하면은 그 스피드 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도 안 되는 게 이런 헤더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헤더 외에 처리하는 속도가 있죠. 그 중간에 TCP가 받아서 한번 처리하고 또 IP가 받아서 또 처리해야 되고 또 이터넷이 또 받아서 처리해야 되고 중간에 그 내려가면서 계속 처리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생깁니다. 그 CPU를 잡아먹고 그래서 매일 실제로 전송을 하면은 실제 이게 그 연결 속도가 뭐 56kbps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전송된 속도는 그보다 훨씬 더 느릴 수밖에 없죠. 그 처리해서 늦어지는 거랑 데이터가 더 많이 가야 되는 거랑. 그래서 오버헤드가 TCP/IP가 상대적으로 좀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뭐 IPX라든지 이런 프로토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오버헤드는 큰 편인데 또 상대적으로 봐서 그 OSI에 비해서는 오버헤드가 작은 편입니다. OSI는 아까 7개층인데 7개층마다 그 헤더를 다 붙이게 돼 있거든요. 이 TCP/IP는 그래도 한 서너 개만 붙이면 되는데 이거 7개를 다 붙이다 보니까는 그 너무 느려가지고 OSI가 생각보다
많이 퍼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TCP/IP가 지금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레이어를 위에 소켓 레이어가 있고 물론 이 위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다시 있습니다만 소켓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토콜 TCP/IP 프로토콜 다루는 데가 있고 네트워크 드라이버 레벨에서 인터페이스를 다루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실질적으로 밑에 레벨에서 보는 파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통신 규약이라고 보다는 내부에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입니다. 프로토콜이 TCP가 될 수도 있고 UDP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다른 프로토콜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일일이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따라서 프로그램 하기가 힘드니까는 뭐 밑에가 TCP가 되든 UDP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위에서 프로그램 콜하는 방법은 똑같이 하자라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게 이 소켓 레이어입니다. 프로그램이 쉽게 하기 위한 레이어니까 실제 프로그램이 안 할 사람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가 TCP라는 프로토콜하고 UDP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TCP와 UDP는 두 가지 다 사용됩니다. 이외에 보통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TCP는 FTP나 텔넷이나 뭐 메일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이 TCP를 사용하고 밑에 로레어 프로토콜로 그다음 UDP를 사용하는 것은 요새는 잘 안 쓰는다면 RF라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Ruptime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라우팅 데몬 이런 것들이 UDP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들. 그다음에 왜냐하면 UDP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커넥션 리스 프로토콜이고 그다음에 릴라이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보내다 없어지든 말든 상관 안 하니까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내는 것들은 중간에 없어지면 다음에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UDP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중요한 것들면서 텔넷이든지 아니면 FTP 같은 것은 중간에 데이터가 사라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릴라이빌리티가 중요한 것들을 TCP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3에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은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TCP의 역할이고 IP는 중간에 릴레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TCP는 양쪽 끝에서 데이터를 내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보낼 테니까 리시버한테 이러이러한 식으로 받아라라고 하는 거고 IP는 이제 이 데이터를 저쪽한테 보내려면 중간에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IP입니다. 그래서 라우팅 문제, 그냥 중간에 거쳐가는 경로를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잠깐 이제 중간에 이제 거쳐가서 데이터가 하다 보니까 TCP는 이제 엔드-투-엔드 프로토콜이다 가지고 샌더와 리시버 두 개만 서로 프로토콜을 하면 되니까는 관계없는데 이 IP 레이어에서는 자기가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면 중간에 랜을 거쳐서 그다음에 뭐 전용선을 거쳐서 뭐 이렇게 몇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따라서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패킷 사이즈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선에서는 뭐 1KB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전용선은 512KB밖에 처리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IP에서 그걸 잘라줍니다. 자기가 1024바이트를 받아왔는데 그걸 보내려고 하니 510밖에 처리 못한다 그러면 그걸 반으로 잘라서 보내주고 상대방 쪽에서 다시 합쳐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멘테이션 어셈블리가 IP 레이어의 주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위한 앱스트랙션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흔히 C로 프로그램 짤 때 파일에서 리드하고 라이트를 할 수 있듯이 이 파일 대신에 그것을 개념을 소켓이라는 걸 바꿔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스크립터에서 리드 라이트를 하듯이 소켓에서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리드라이트 그런 식으로 파일과 소켓을 같은 개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읽어드리든 파일에서 읽어드리든 똑같은 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네트워크에서 처리할 때는 보통 뭐 PS 같은 거 쳐보면 나옵니다만 처음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은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에 입각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니까 FTP죠, 소위 말하는 FTP 프로그램이 있고, 이 서버에서는 보통 옛날 같으면 FTP 서버 혹은 FTP 데몬, 그 다음에 요새 같으면은 뭐 아이넷 데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브로커죠, 일종의 서버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죠, 메시지 오기를.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오픈을 요구하면 서비스를 그 커넥션을 열자라고 요구하면 보통 데모 내지 서버가 자기 자신이 커뮤니케이션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똑같은 그 프로세스를 하나 포크시킵니다. 그래서 포크시켜서 자기 차일드가 실제로 이 상대방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요 커넥션은 이거 한번 처리한다면 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 새로 들어오는 서비스를 계속 처리해서 계속 하나씩 크리에이션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버들은 보통 그 멀티 프로세싱 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됩니다. 자기는 하나만 항상 받아서 새로 포크시키니까는. 그래서 그런 개념에 입각해서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소켓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다 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에서 서로 바인드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받으면 억셉트 하면, 억셉트가 이걸 하나 포크해주고,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상으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TCP/IP의 포맷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TCP/IP의 분은 헤더입니다. TCP/IP에 어떤 헤더가 붙고 IP에 어떤 헤더가 붙는지를 알면은 TCP가 하는 역할을 잘할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그 IP 헤더가 아니라 이제 TCP 헤더인데, IP란 말은 잘못됐고, 여기에는 이제 소스 포트와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이 포트는 곧 그 애플리케이션하고 매핑됩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혹은 현재의 서비스를 리퀘스트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보통 이제 이래가지고 그 상대방한테 요청할 때는 그 포트가 다 서비스마다 정해져 있죠. 그 테이블을 보면 서비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보시면 다 나오는데, FTP는 뭐 예를 들어서 23번이다, 텔넷은 뭐 21번이다라고 해서 다 그 포트 서비스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당 포트 넘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낼 때 23번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상대방 TCP가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자기의 그 FTP 서버한테 보내주는 거죠.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보내준 다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고유 그 넘버가 할당돼가지고 이제 항상 그 고유 넘버 할당된 프로그램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CP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멀티플렉싱을 하는 거죠. 그 애플리케이션과 사이에 자기가 들어오는 그 TCP 패키지 주기 있으면은 그거를 이 포트에 따라서 어느 그 쪽에다가 전달해 줄 건지 자기가 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멀티플렉싱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TCP에 아까 그 릴라이블리티가 있다고 했는데, 그 릴라이블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커넥션 오리엔티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화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우편 서비스하고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다이얼할 때 상대방 전화번호를 한번 돌려주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전화번호를 다시 얘기할 필요 없이 상대방하고 커넥션이 딱 이루어져가지고 그다음에 메시지만 왔다 갔다 하면 되죠. 말만 하면 되고. 그러나 그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봉투마다 반드시 그 장사님의 주소가 있어야지만 가죠. 그리고 장사님 주소에 있다고 그 우편이 뭐 이쪽 우측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저쪽 우측을 통해서 갈 수 있고, 가는 방법은 그때 보내는 우편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TCP는 처음에 할 때 오픈할 때에 상대방의 그 어드레스 같은 걸 다 지정을 해주게 돼 있고, 그 지정이 한번 되면은 그 다음부터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대방의 어드레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미 상대방의 어드레스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돼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그 데이터가 뒤엉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고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는 이치를 이름 쭉 말하고 있는 것들이 중간에 막 엉켜가지고 뒤에 말한 말이 먼저 가고 그 안에서 막 말의 순서 밝힐 수는 없는 것처럼, 이 TCP 프로토콜도 근본적으로는 그 패킷 순서가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실제로 처리하는데 시퀀스 넘버를 넣어가지고 메시지 보내는 거나 번호를 쫙 붙여줍니다. 1번, 2번, 3번 하고 상대방에서 쭉 받았을 때에 뭐 중간에 어떻게 통해서 오든 간에 그걸 다시 맞춰줘. 1번, 2번, 3번 순서로 다시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시퀀스 넘버가 있죠. 그에 비하면 이 IP나 이런 데이터그램은 그 데이터그램이기 때문에 그 시퀀스 넘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간에 오는 메시지가 막 D형키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거는 A란 통로를 통해서 오고 어느 거는 B란 통로에서 오면 A보다 B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D형켜가지고 오는데 이 우편 자체가 D형켜가지고 오면 어쩔 수 없듯이 이 IP 레벨에서 그러니까 밑에 레벨에서는 D형켜 오면 그냥 오는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D형켜 온 것을 이 TCP에서 이 시퀀스 넘버를 보고 이제 그 분석을 해서 이제 맞춰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크라지 넘버는 그 다음에 이 TCP는 데이터가 중간에 이제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번, 2번, 3번하고 보내면은 이제 받는 쪽에서 그걸 이제 순서 정해 1번, 2번, 3번하고 받는데 중간에 이 보낸 쪽에서는 얘가 도대체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알아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에크나리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리시버 쪽에서 자기가 받으면 받는 대로 받았다 하고 메시지를 보내게 됐으니까 몇 번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해서 에크나리지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에크나리지를 할 수 있는 필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패킷이 어느 쪽에 속하냐라는 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이고 그다음에 윈도우로 가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플로우 컨트롤을 얘기합니다. 보통 TCP는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흔히 OS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OS 내부에 있는 버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1MB를 보내왔다. 요새는 좀 그런 일이 적어졌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버퍼 사이즈는 이래가지고 한 2KB나 뭐 3KB밖에 없는데 메모리가 비싸니까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면은 받아가지고는 자기가 넣어둘 버퍼가 없으니 그냥 메시지를 받자마자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는 없습니다만 별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얼마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TCP/IP 세팅할 때 보면 윈도우 사이즈를 얼마냐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보통 유닉스에서는 못 받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PC 같은데 별도로 사는 프로토콜 패키지를 보면 이런 거 정해주게 되는데 그 얘기가 이제 자기 시스템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버퍼 사이즈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작동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은 원래 2KB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버퍼가 자기가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에크나리지를 하면서 자기의 버퍼를 항상 보내주게 됐습니다. 내가 3번 받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한테 남아있는 버퍼 사이즈는 뭐 3K다. 하고 보내면 상대방에서 3K에 해당하고 쭉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때 쭉 받은 다음에 처리 못했으면 나 더 이상 못 받는다 메시지 보내든지 3K를 다 받았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받으면서 처리한 건 반밖에 처리 못했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는 1.5K밖에 처리 못한다 하고 보내주고 그래서 서로 양쪽이 보낼 수 있는 양을 조절하면서 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성은 이제 DNA 데이터가 깨졌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식으로 TCP 패키지 만들어져 있고 IP는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터그램 서비스니까 중간에 경로가 막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갈지 뭐 중간에 가다가 없어질지 엉킬지 그 다음에 두 번 똑같은 게 두 번 복사돼 갔는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이건 무조건 TCP에서 릴라이빌리티를 보장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릴라이빌리티는 고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IP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TCP에서 봐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 다시 요청합니다. 그러면 다시 IP를 통해서 오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IP 레이어는 근본적으로 네트워크 이게 라우팅, 게이트웨이 뭐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패킷 포맷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드레스가 반드시 들어가죠. 이 어드레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패킷 하나하나를 보낼 때마다 어디다 보내야 될지 계속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패킷 하나하나마다 어드레스를 주면은 어드레스에 따라서 받는 중간중간에 몇 개 이제 코스를 거쳐가는데 거쳐갈 때마다 이 어드레스를 보고 이거를 어디로 자기가 보내야 되는지 그때그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반드시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그먼트 오프셋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대로 자기가 TCP로부터 받은 게 패킷이 너무 커가지고 잘라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잘랐을 때에 자기가 자른 거의 위치가 어느 위치다, 자른 거의 몇 번째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여기에 오면은
상대방이 IP에서 데이터를 쭉 받아가지고 이 프라그먼트 인포메이션 보고 다시 하나로 합쳐가지고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프로토콜 중요한 것이 AR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제 이서넷 같은 거 쓸 때는 이제 그 없으면 안 되는 프로토콜 옛날에만 해도 이거 없어도 됐는데 옛날에는 그 이서넷 어드레스가 보통 그 6바이트로 돼 있죠. 이 인터넷 어드레스가 4바이트에 비해서 이서넷은 가능한 한 그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하자. 뭐 이서넷이 뭐 세계적으로 뭐 수백만 개 이상이 깔려 있을 테니까는 그게 서로 충돌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6바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각 호스트마다 자기의 인터넷 어드레스도 줬지만은 이서넷 어드레스도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연결하고 싶은 호스트의 이서넷 어드레스는 뭐다라고 해서 보통 적어줬습니다. 그 메이저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AR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자동적으로 상대방의 이서넷 어드레스를 알아가지고 오도록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그 IP 레벨에서 상대방의 어드레스를 알고 있는데 상대방의 번호는 몇 번이다를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서넷 레벨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ARP 레벨에서 이서넷이라는 것은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내가 이래가지고 IP 어드레스라는 건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4바이트로 돼 있죠. 뭐 128.134.1.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어드레스를 가진 그 호스트는 나와라라고 해서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 받아본 다음에 자기가 그 번호에 해당하면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 당사자고 나의 이서넷 어드레스는 뭐다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리플라이를 하게 돼 있죠. 그거를 처리하는 게 이제 ARP입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면 그러면 128이라는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그 호스트의 이서넷 어드레스는 뭐다라는 거 6바이트 인포메이션 오면은 그거를 자기 호스트에다가 캐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인터널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몇 번 호스트는 어드레스가 뭐다, 몇 번 호스트는 뭐 어드레스가 뭐다라는 걸 자기 내부에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다 다음 두 번째부터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어드레스 보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계를 죽였다 켰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가 보낼 때마다 브로드캐스팅을 한 번씩 합니다. 해서 어드레스 뭐다라는 걸 알아오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이제 ARP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새 와가지고는 ARP를 이제 신경을 안 써도 ARP가 있다는 걸 알면 되는 상태죠. 굳이 유저가 관리자 신경 안 써도 알아서도 처리하니까는. 근데 간혹 가다가 ARP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경우가 있어서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테이블들은 이 5가지 정도가 됩니다. 5가지 정도인데 이거 외에 인터페이스 테이블이 있는데 요 위에 거는 유닉스에서의 프로그램 커널 레벨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 ARP 테이블은 사용자나 관리자가 신경을 써야만 될 테이블들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테이블은 인터페이스당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인터페이스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죠. 이서넷이 2개 있으면 이 인터페이스도 2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인서넷도 있고 그다음에 뭐 FTDI 인터페이스도 있고 저영선도 연결돼 있다. 그러면 각각의 연결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하나씩 다 있어야 된다. 인터페이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인터페이스는 뭘 갖고 있냐면은 인터페이스의 이름, 그러니까 네트워크 연결된 선의 이름이죠. 이름과 그다음에 일련번호, 그다음에 맥시멈 트랜스퍼 유니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패킷 사이즈죠. 라든지 그다음에 어드레스,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어드레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쭉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반드시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LO0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if config라는 것은 인터페이스를 컨피그레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LO0라고 하는데 LO0라는 것은 로컬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액세스를 할 때 필요한 건데 이 보통 프로그램 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액세스를 하는 경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폴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O0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어드레스는 127.0.0.1로 이거는
그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해서는 안 되는 그 데이터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서넷들인데, 이 이서넷의 이름은 이제 그 이서넷 그 회사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LE라고 부르고, 어떤 회사는 IC라고 부르고, 어떤 회사는 EC라고 부르고, 어떤 회사는 IA라고 부르는데, 약간 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LE0라는 게 있고, LE0가 이제 여기만 네임에 해당하고, 그 네임에 그 이름에는 반드시 또 자기 나름대로 어드레스가 하나씩 할당돼야 됩니다. 그 인터페이스마다 어드레스가 하나 주어지고, 여기는 이 인터페이스에는 요거, 그러니까 그 호스트 어드레스 혹은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한 호스트당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호스트 네임은 하나가 있습니다. 호스트 네임, 자기 컴퓨터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고 이름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호스트의 어드레스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 전화하고는 다른 거죠. 전화 같으면 그 전화번호 하나밖에 없는데, 이 호스트는 반드시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마다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어드레스가. 그래서 로컬 넷 인터페이스에 하나 있고, LE0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 또 LE1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LE1에 또 하나 있고, 해서 다 하나씩 따로 있고, 이 네트 마스크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네트 스태트 -i라고 하는 그 코맨드가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리스트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고, 어드레스는 뭐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그 네트워크 관리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중 하나죠.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 테이블은 아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기의 고유 번호를 할당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각 자기의 번호가 뭐다라는 걸 정하는 거고, 이 자기의 고유 번호는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규약에 따라서 할당을 하게 돼 있고, 그 번호는 전화번호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번호나 붙일 수 없듯이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번호는 반드시 그 외국에서부터 공인된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되고,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것은 그 자기 인터페이스 고유 번호 알았지만, 그 다음에 자기한테 오려면, 그 다음에 남한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라는 걸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호스트가 그 랜에 연결되어 있는데 무조건 랜에다 연결하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거냐? 그렇진 않으니까는. 그래서 외부 네트워크에 나가려면은 나가는 경로는 어디를 통해서 나가라라는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에 관한 그 인포메이션은 네트스트 -i라는 코맨드를 치면은 그 설명이 나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RP 테이블인데, ARP 테이블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각 IP 어드레스, 여기 이제 IP 어드레스고 이게 이서넷 어드레스인데, 여기 하나가 이제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4바이트고, 이서넷 어드레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6바이트인데, 요거에서는 서로 매핑을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ARP 테이블입니다. 요 어드레스, 요 호스트는, 요 이름인데, 이건 호스트 이름이죠. 요 호스트는 이서넷 어드레스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는 사람이 강제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상대방 호스트가 AR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그 TCP/IP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상대방 호스트가 연결이 안 된다면 ARP-A 해가지고 요 매핑 테이블이 안 나왔다. 근데 내가 연결한 호스트가 뭐 A.media.co.kr인데 여기에 지금 여기 3개밖에 안 돼. 그 연결하려고 하는 A라는 호스트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상대방 호스트와의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연결을 해야 될 호스트는 반드시 이 리스트에 나와야지만 상대방 호스트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랜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의 경우에는. 그 이제 기본적인 이제 테이블을 좀 말씀드렸고, 이제 네트워크에 관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이건 네트워크의 이제 기본적인 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는데, 뭐 이건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 연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얘기해서 한 조직 혹은 보통 그 한 건물 혹은 한 회사, 그 작은 회사,
요렇게 연결하는 것이 이제 로컬 네트워크라고 해서 보통 얘기하면 흔히 우리가 아는 식으로 하면 인터넷 하나 연결해가지고 끝날 수 있는 것이 로컬 네트워크이고 그 다음에 것이 이제 그 캠퍼스 네트워크 혹은 뭐 아니면 뭐 어떤 회사, 큰 회사의 네트워크라고 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건물들 사이까지 연결해야 되는 것. 아니면 건물은 건물인데 건물이 뭐 인텔리전트 빌딩 같이 굉장히 큰 건물이어가지고 층 간에 서로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여러 개 있어서 그걸 서로 연결해줘야 되는데 지역적으로는 가까운 걸 연결하는 법이 다르고 그 다음엔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인터넷 같은 것처럼 그 서울과 뭐 그 서울에서도 뭐 자기네가 전화국을 통해서만 연결할 수 있는 형태의 세 가지가 서로 방법이 이제 다릅니다. 연결한 방법도 다르고 해결한 방법도 다른데 그 로컬 네트워크는 흔히 잘 알려져 있듯이 근본적으로 이서넷 쓰죠. 아니면 흔히 쓰는 게 이서넷 아니면 토크닝인데 보통 IBM을 쓰는 경우가 그 토크닝을 가끔 사용하고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서넷을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서넷도 역사는 짧습니다. 이서넷도 만들어진 건 80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그 모든 그 최근에 사용하는 것들이 다 80년 초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TCP/IP 그랬고 이서넷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연결된 것도 그때였고 그래서 근데 이건 이제 제록스 중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잘 아시다시피 그 10메가bps죠 스피드가 10메가bps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라인이 처리할 수 있는 최고 속도는 10메가bps인데 실질적으로 무리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피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라인이 낼 수 있는 그 스피드는 보통 1메가bps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속도는 잘 안 나고 그 이상이 생기면 콜리전 그 디텍션 방식은 메시지 보내놓고 콜리전 생기면 다시 보내고 하는 방식인데 약간 일반적인 퍼포먼스는 1메가bp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테스트 해보시면. 그래서 1메가bps 정도로 스피드를 내면 무리가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똑같은 이서넷에서 100메가bps로 쓰는 방법이 지금 표준화에 들어와 있죠. 근데 아직은 이제 뭐 일반적이지 않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 이서넷의 라인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은 그 한 2km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1km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서넷은 근본적으로 세그먼트라는 게 있고 리피터라고 있는데 이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선입니다. 그 선 한 개로 연결해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한 세그먼트고 리피터는 이 세그먼트와 세그먼트를 연결하는 중간에 장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증폭기에 해당하죠. 리피터는 그 증폭기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증폭기를 달면은 최고 2km까지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한 세그먼트 선 하나로만 하면은 길어봐야 500m가 500m 그러면 한 세그먼트는 약 100개 정도 호스트를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론적인 수치고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하죠. 이래서 그 강원 같은 데서 한 세그먼트의 길이가 1km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500m까지는 안전한데 그 이상 넘으면 개런티 못 한다라고 하는 얘기니까는 그 실제로는 더 이상도 할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네트워크적으로 많이 일해 보셨으나 있지만 RS232C가 실제 규격상으로는 뭐 30m인가 뭐 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연결할 때 뭐 70m씩 연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실제로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케이블 한 100개라고 하는데 실제로 100개 1km 연결하고 100개 연결하는 사람은 없죠. 아마 200개, 300개만 연결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10base5, 10base2, 10base-T 있는데 최근에 많이 쓰는 것은 10base2를 많이 쓰고 보통 얘기하는 C 케이블 이제 까만 선에 그 비디오 연결하는 것 같은 선이고 옛날 그 안전하게 하는 이제 그 대형 조직에서는 그 백본으로 연결할 때 C 케이블을 해서 노란 거 혹은 파란 걸로 해서 보통 이만 두꺼운 한 직경 한 1cm 이상 되는 그런 선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안정성을 위해서 트위스트 페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매체 특성은 뭐 그 다 잘 아시겠지만은 C 케이블 근본적으로 두꺼우다 보니까는 중간에 끊어지기가 어렵죠. 이 C 케이블 같은 거는 그 처음부터 연결할 때부터 이거 잡아당기면 끊어지고 하게 돼 있는데 C 케이블은 두꺼우니까는 그 천장 같은 걸 숨겨놓고 하기가 좋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 이 이선에서 만든 트랜시버가 있어서 트랜시버가 그 이선에서 흘러가는 데이터를 컴퓨터로 보내주게 되는데 이 트랜시버가 그 C 케이블 중간에 끊어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요새는 뱀파이어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뱀파이어 피 빨아먹는다고 하듯이 그 이서넷 그 C 케이블에 이렇게 바늘 같은 걸 꽂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설치하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천장에 C 케이블이 지나가면 거기다 가서 뱀파이어 타입을 이렇게 중간에 꽂아만 주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설치하기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중간에 잘라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한번 잘라고 하면 이거는 큰 공사입니다. 그 아무나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랜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그 잘라서 설치하는 그 오버헤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랜시버를 반드시 외부 트랜시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설치비가. 개수, 하는 시스템당. 그래서 PC 같은 거 할 때는 비싸가지고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간단한 PC 같은 거나 작은 조직 연결할 때 보통 싱 케이블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싱 케이블은 보통 우리가 쓰는 비디오 케이블인데, 그거는 비디오 케이블은 보통 75ohm짜리고, 이거는 55ohm짜리니까 외형은 똑같은데, 그 실제 사용하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케이블을 쓰면 안 되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게 선이 릴라빌리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가능한 100m, 200m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표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시버도 보통 외부 트랜시버로 쓰지 않고 보통 이거는 이서넷 보드 자체에 트랜시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시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싸고 짧은데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은 그래서 우리 회사도 이거 씁니다만 끊어지기가 무지하게 쉽죠. 이거 왜냐하면 이 싱 케이블은 보통 회사 내부에 이런 여러 분 정도의 능력만 갖고 있으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만들어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내기 끊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발로 한번 걷어차면 끊어지고 뭐 이러니까는 보통 왜냐하면 이 C 케이블은 보통 이렇게 천장이나 바닥이나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치질 않는데, 이거는 보통 그거보다는 이렇게 책상과 책상 사이로 이렇게 연결하고 하다 보니까 발에 거칩니다, 항상. 그래서 관리 자체가 특성상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심심하면 아무 때나 하나 이렇게 갖다가 중간에 하나 연결해서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설치하고 쉽게 없앨 수 있는 대신에 전문가한테 맡겨도 끊어집니다, 보통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잘 끊어져가지고 네트워크를 전체를 다시 바꿔가지고 이거 잘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이제 한 30세트를 이제 가져와 선을 30개를 뭐 3m짜리, 5m짜리 가져왔는데 똑같아요. 그냥 나중에 보면 끊어져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부분이 이 싱 케이블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이게 누구나 한 명만 잘못해서 발로 걷어차면 전체 네트워크가 끊어지니까는, 그에 비하면 C 케이블이나 이 트위스트 페어는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한 사람 먼저 생기지 전체 끊어진 경우는 없죠. 그래서 요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돈은 조금 더 들지만 트위스트 페어를 사용하려는 추세입니다. 한 1, 2년 전만 해도 트위스트 페어가 순 엉터리였는데, 요새는 이제 이게 어제 통일이 돼가지고 요새는 이서넷 보드 자체에 트위스트 페어도 내장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이전에는 싱 케이블이나 C 케이블용에만 보드가 나왔는데, 요새는 이제 단자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것 같은 가격으로 이제 트위스트 페어를 살 수 있습니다. 이 트위스트 페어는 근본적으로 전화선 잭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흔히 전화선에 잭 꽂아놓듯이 마찬가지로 잭 자체가 똑같이 돼 있습니다. 모뎀 잭 같은 게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연결해서 쓰고, 홉이라고 하는 박스가 있어가지고, 박스가 보통 배전반 같이 생겼죠. 배전반이 있어서 배전반이 센터에 하나 있어서 센터로부터 자기 선은 전화선 따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망가지지 않는 한은 전체 네트워크가 다운될 리가 없고, 그 다음에 물론 전화선도 가다가 한번 심심하면 걷어차기도 하겠지만, 이 전화선은 비교적 밑에 설치할 때부터 처음에 밑에 이 전화 박스 같은 걸 통해서 올 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설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잘못해 끊어져도 이거는 한 사람 거만 끊어지고 다른 사람 거 영향 안 미치죠. 그래서 최근에 네트워크를 설치할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레코멘드를 합니다. 이거는 싱 케이블보다는 설치비가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박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박스 하나가 한 10포트짜리 연결할 수 있으려면 한 100만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설치비는 그에 비해서 C 케이블은 이 트랜시버 하나하나가 몇만원씩 하니까는, 설치하는 개수에 대해서 오버헤드가 싱 케이블이 제일 크고, C 케이블이 제일 비싸고, 트위스페어가 그 사이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정도로 보면은 이 트위스트 페어가 제일 낮죠.
그다음에 설치하기 쉬운 걸로는 싱 케이블이 제일 낮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가 되는데, 그래서 조직에서 봤을 때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려면 싱 케이블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리에 도저히 자신이 없다. 자주 끊어지고 하는데 네트워크 관리 매니저가 없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트위스트 페어로 쓰는 게 유리하고, 그다음에 백본을 깔아야 될 입장이다. 라고 하면 C 케이블을 쓰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작은 조직을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빌딩이나 캠퍼스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것, 아니면 큰 회사에서 설치할 때는 보통 이선넷을 층마다 설치하거나 건물마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층과 층 혹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는 그 다른 백본 네트워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본 네트워크가 보통 우리가 요새 많이 쓰기는 파이버 옵틱 케이블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 뭐 요새 유행이 계속 파이버 옵틱이나 가능한 한 파이버 옵틱이 좋은 거고,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브로드밴드 쓰기를 하는데, 뭐 요새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서넷과 이서넷 사이를 연결한 방법은 1차적으로 이서넷을 다시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100mbps 파이버 옵틱 케이블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네트워크 연결됐으면 결국은 그 바깥에 연결하게 마련인데, 그 지금은 연결 안 해도 해가지고 몇 년 후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좀 고려를 해둬야 되는데, 외부하고 연결하는 거는. 근데 이제 대표적인 방식은 그 전용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용선은 그 9600이 미니멈 스펙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56K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트래픽이 높으면 이제 T1 스피드부터 T3까지 봅니다. 근데 일단 그 뭐 2400이나 1200이나 4800은 아예 처음부터 고려 안 하시는 게 좋고, 이거는 그 1200이나 2400은 10년 전에 하는 방식이니까는, 요새는 이제 TCP/IP로는 2400을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되긴 되는데 한번 이렇게 그 로긴 한번 딱 해놓고 이제 글자 한번 치면 한 몇 초 있다 하나씩 뜨니까는. 그러니까 9600으로 하는데 시내에서 연결할 때는 근본적으로 56K로 하는 게 낫고, 왜냐면 9600이 그 가격이 3만원이죠, 대략 한 달에. 56K가 한 10만원 정도. 근데 퍼포먼스를 보면은 64K를 쓰는 게 훨씬 낫죠. 그 외에 뭐 개인 유저는 이제 교환선, 답답하지만 교환선 쓰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X25는 뭐 복잡해가지고 뭐 잘 안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할 때는 리피터, 브릿지, 라우터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는 라우터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 빌딩과 빌딩 아니면은 그 회사와 회사는 라우터를 쓰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한 조직 내에서 쓸 때는 리피터를 쓰는 거고, 케이블이 짧아서 연결하는 거니까는 보통 리피터와 라우터를 많이 씁니다. 브릿지는 잘 안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해야 될 게 서로 다른 호스트 간에 이제 연결하는 문제인데, 그 요새는 옛날보다 상황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TCP/IP로 하면은 사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IBM과 같은 메인프레임을 하든, 아니면 IBM이나 뭐 기타 뭐 다른 호스트도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PC를 연결하든 맥킨토시류를 연결하든 간에 다 TCP/IP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1차적으로는 유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TCP를 연결하지만 이것까지 다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IBM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IBM 자체가 TCP/IP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VM이나 그 다음에 MVS 같은 경우에는 그 TCP/IP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IBM 이런 그 OS를 사용하는 IBM 기계는 바로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닉스 쪽에서는 그 텔넷에 IBM 3270 에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IBM과 연결할 수 있는 IBM 호스트로 유닉스에 들어가기 위한 터미널 프로토콜이 따로 있으니까는 이걸 써서 연결만 하면 바로 되고, 이거 외에도 뭐 이건 회사마다 이제 굉장히 많은 형태 솔루션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관련된 업체에다 물어보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IBM PC류, 뭐 도스가 되든 윈도우가 되든 간에 이것도 이제는 그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 외국에서 파는 제품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품으로 만든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돈 주고 사기 싫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 프리웨어나 쉐어웨어도 있습니다. 그 인터넷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초이스가 굉장히 많죠. 저희 같은 경우는 돈 주기 아까워가지고 그 미국의 인터넷에 가서
공짜로 쓰는 것 같은 거 이제 갖다 쓰는데, 이런 프리웨어나 쉐어웨어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굳이 돈을 안 줘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소위 말해 여기서 이제 개인 사용자나 이제 메이저인데, 능력 있는 분은 알아서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PC용 버전을 구해오시면 되고, 이거는 국내에는 인터넷 서비스 센터들, 그러니까 세 가지 네트워크인데, 거기에 문의하시면은 이런 도스나 윈도우 버전의 프리웨어나 쉐어웨어가 뭔지를 소개해 줄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굳이 해외 상품이 아니더라도 테크니컬 서포트를 받고 싶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 TCP/IP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파는 회사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데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몇 군데 있으면 대체로 뭐해서 퓨처나 이런 데서 아마 최근에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NFS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데 알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C용의 이터넷 보드는 보통 10만원대면 살 수 있으니까 요새는 싸게 사면은 그런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원래 PC용 랜 프로토콜도 있죠. 랜 메이저, 네트웨어, 그 다음에 윈도우스 워크룹 이런 거 같은 것들에 다 TCP/IP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프로토콜 외에도 TCP/IP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 기본의 PC랜 원래의 TCP/IP를 안 쓰더라도 자기 PC랜에다가 TCP/IP를 접속해가지고 외부로 연결할 수가 있도록 돼 있으니까는,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는 네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외부하고 연결할 때 용으로 TCP/IP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두 개, 그 다음에 워크룹도 쓰면서 또 TCP/IP도 쓰고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쓰니까는 이런 거 다 같이 IBM PC를 쓸 때는 외부용으로는 반드시 TCP/IP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매킨토시도 있습니다. 매킨토시도 우리 내부에서는 연결해서 썼었는데, 옛날에는 네트워크로 연결하기가 가장 나쁜 것, 클로즈 시스템이 매킨토시였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은데, 근본적으로 매킨토시용의 이터넷 보드도 나올 뿐더러, 보통 매킨토시에서는 애플토크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죠. 그 자체적으로 로컬 토크라는 스케이블 연결하는데, 이 애플토크와 그 다음에 TCP/IP와의 게이트웨이가 존재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매킨토시에 연결했으면 여러 가지 있는데, 아예 유닉스 쪽에다가 애플토크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매킨토시 쪽에다가 TCP/IP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프로토콜을 우선으로 둘 거냐의 문제인데, 뭐 TCP/IP가 우선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셨다면은 매킨토시에다가 TCP/IP 패키지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뭐 반대로 매킨토시가 우선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유닉스 한두 개 있는 데다가 애플토크 프로토콜을 이식하면 되는 거죠. 그건 다 팝니다. 판이고, 그 다음에 아예 두 개가 동등하다. 매킨토시가 반이고, 그 다음에 TCP/IP로 쓰고 있는 게 반이다. 라고 하면 중간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서로 프로토콜을 체인지해서 프린터를 어느 쪽에 있던 간에 프린터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을 쉐어할 수 있는 것들이 요새는 굉장히 많이 팔고 있으니까 이것도 돈만 들이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똑같이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호스트 개수가 100만 개가 되는데 100만 명이 똑같은 걸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도메인 스페이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서, 미국에서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 나라에 있는 거를 다 분리했습니다. 교육기관, 컴퍼니, 기타 기관, 그 다음에 밀리터리 네트워크, 이렇게 아주 구분을 쫙 해가지고 5개 도메인을 나눴는데,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부터 다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 이름을 집어넣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제 표준에 의한 이름입니다. KRH라고 하는 KR이 바로 이 국제 표준에 정해져 있는 한국을 가리키는 기호인데, 그래서 KR, 일본은 JP, 영국은 UK. 영국은 원래 UK가 아닌데, 하여간 뭐 사자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바로 그냥 자기 오르가나이제이션 이름이 붙어 있고, 기타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탑 레벨에서 자기 나라의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 아래는 그 다음에 자기 나라에서 하기 나라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맞추게 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 레벨에 교육기관, 그 다음에 컴퍼니 하라는 식으로 분야별로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하기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는 이거 없이 그냥 기간이 붙는 나라도 있고, 뭐 또 이렇게 안 자르고 저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두 자리라는 거 하고 세 자리를 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이 컨벤션이고, 그 아래 세 번째 레이어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이름을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이름들이 쭉 붙고 그 네 번째는 복잡하지 않으면 직접 호스트 이름을 붙이는 거고 자기가 뭐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면 디파트먼트 이름을 붙이는 거고 이 아래는 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거고 여기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 정해진 거고 이 아래서는 이제 기관에서 선택하는데 보통은 너무 복잡해도 안 되니까는 바로 호스트 이름 붙입니다. 근데 자기 기관의 컴퓨터 개수가 수천 개가 될 거다 그러면 또 잘라줘야겠죠. 그래서 도메인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는 거냐라는 건 원칙적으로 기관의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죠. 이 중에서 자기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가능한 그 룰에 따라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서드 레벨은 근본적으로는 기관명입니다. 기관명 쓰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리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결정할 수 있죠. 나는 도메인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회사니까 COR에 집어넣겠다. 아니면 우리는 학교니까 ACR에 집어넣겠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회사 이름이 솔빗이니까 솔빗이라고 붙이겠다. 아니다. 그럼 미디어라고 붙이겠다. 뭐 그래가지고 회사에 대한 이름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결정하면은 도메인 이름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도메인은 그 뭐 솔빗.co.kr이다. 아니면 뭐 서울.ac.kr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결정되는 도메인 이름을 결정합니다. 그거는 쉽게 결정할 수 있죠. 룰이 다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하고 호스트 이름 같은 거 정하면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계층 구조 간의 커뮤니케이션하고 외부 네트워크의 인포를 갖고 오도록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이 도메인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디스트리뷰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옛날에는 똑같은 거를 다 복사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거 복잡하니까 일부 부분씩을 다 갖고 서로 나눠 갖고 있는 거죠. 디스트리뷰트 데이터베이스고 네임 서버 간에. 그다음 네임 서버는 그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네임 서버 있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카피를 갖고 있는 기관이 있고 그거에 대한 세컨더리 카피로 백업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세컨더리 카피를 갖고 있는 거는 한 개 이상이고 프라이머리는 반드시 한 군데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프라이머리와 여러 개의 그 세컨더리로 네임 서버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네임 서버의 기간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프라이머리 네임 서버는 전 세계적인 프라이머리 네임 서버는 ns.nic.ddn.mil이라고 하는 기가 호스트가 전 세계적인 그 루트 네임 서버를 갖고 있고 그거에 백업 네임 서버는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아요. 뭐 한 몇 개, 한 10여 개씩 되니까 나라마다 하나씩도 있고 그래서 세컨더리 네임 서버는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나라의 프라이머리 네임 서버는 KR이죠. KR에 대한 프라이머리 네임 서버는 이 호스트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백업은 각 네트워크 센터마다 하나씩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각 세컨 레벨 도메인에 대한 네임 서버는 또 국내에서 몇 군데가 프라이머리 네임 서버 각각 CO는 누가, AC는 누가 하고 다 분리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거 결정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회사에 대한 거, 자기 조직에 대한 건 보통 자기가 갖죠. 근데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은 그 네트워크 기관한테 의뢰를 합니다. 우리 것도 해달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자기 건 자기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네임 서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유저 프로그램은 옛날에는 ETC 호스트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억세스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억세스해 거기서 가져왔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 ET 호스트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 내 리졸버라고 하는 그 몇 가지 데이터베이스 그 네임 서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프로는 리졸버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네임 서버가 어딘지 찾아내서 네임 서버가 외부 호스트에 있으면 외부의 네임 서버한테 가서 물어보고 내부에 있으면 내부의 네임 서버한테 가서 물어봐서 거기에 들어와 현재 캐싱되어 있는 그 어드레스를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캐싱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가서 물어보면 두 번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원래 네임 서버가 내가 미국에 있는 어느 호스트한테 메일을 보내고 싶다 해서 A. 해서 인디아나에다 보내고 싶다면 A.indiana.edu라고 주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리졸버한테 물어보면 리졸버가 네임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건 내가 모르겠다. 루트 네임 서버는 누구한테 있다면 미국에는 루트 네임 서버한테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루트 네임 서버가 그에 대한 인포메이션 자기가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구해 가지고
갖다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외국에 있는 어느 호스트가 나한테 보내고 싶다. 그러면 걔가 문제 온다고 루트한테 물론 갑니다. 그럼 루트가 그러면 루트가 자기는 모르니까 얘한테 물어보고 얘가 모르니까 얘한테 물어보고 얘가 모르니까 얘한테 옵니다. 여기서 그거 어디에서 뭐다 라고 가르쳐주면 쭉 돌아가는 거죠. 또 돌아가는데 그럼 메일을 보낼 때마다 맨날 이거 하느냐 하면 아니고 한 번 와서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 이게 캐시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캐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물어볼 때는 안 물어보고 자기 내부에 있는 캐시되어 있는 거를 물어보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다고 이 과정 한번 거친다라고 생각하시고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프로그램이 해주니까 뭐 걱정할 건 없죠. 그래서 DNS를 세팅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은 자기가 하기 어려우니까 몇 군데 네트워크 센터에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스탠다드 카피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카피를 그대로 받아오면 됩니다. 그대로 받아와서 거기에서 자기 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은 자기가 혼자서 막 공부해가지고 하려면 이거 도저히 한 달 걸려도 못할 거니까는 제대로 하려면. 이것도 왜냐하면 세팅하는데 안 되고 되고 하는 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부터 전화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못하니까 그 상대방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바꿔야 될 파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파일들은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인 룰만 알면 그대로 몇 가지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과정은 그 etcr의 resolve.conf라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네임 서버 위치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네임 서버는 여기 세 가지를 준 거죠. 자기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제일 먼저 자기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순서대로 물어봅니다. 얘한테 물어봐서 얘가 죽었으면 얘한테 물어보고 얘가 안 되면 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넣는 게 원칙이고 아니면 자기 내부에 있는 네임 서버를 주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네임 그걸 준 다음에 이제 리더블 간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시스템 부팅할 때 주는 인포메이션인데 그 루트에 대한 캐시 루트 인포메이션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무조건 더 쫓아간다 루트 네임 서버인데 루트 네임 서버에 대한 인포메이션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모르면 어디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주면 나머지 사실 없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요건 무조건 되고 요거가 들어가 있는 파일은 루트.캐시다. 그러니까 유저 아래 etc 아래 도메인이란 거 아래 루트.캐시가 있으니까 그 필요한 건 여기 가서 물어봐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도메인의 이름은 media.co.kr이다. 그 다음에 media.co.kr에 대한 프라이머리는 이 media.ns에 대한 파일에 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그 자기 이런 어드레스에 대해 이름을 주면은 거꾸로 이름을 찾고 싶다. 이건 매핑이 반대입니다. 리버스 매핑인데 그 이름을 주면은 어드레스를 얻을 수 있고 어드레스를 주면 이름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둘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인포메이션이지. 요거에 대한 이름이 오면은 여기 가서 물어봐. 이 파일을 뒤져봐라 하고 그 파일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media.ns라는 파일을 억세스하라고 되어 있는데 media.ns라는 파일을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media.ns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냐 하면은 자기 도메인에 대한 거죠. media.co.kr이니까 내 도메인에 대한 이름을 넣는 건데 이건 남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자기가 세팅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하는 기본은 이런 겁니다.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기본 의미는 이거는 dino.media.co.kr이라고 하는 호스트의 네임 서버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어드레스 다 주는 네임 서버는 디노고 그 다음에 자기 내 있는 어드레스 다 주는 거죠. 그 외에 MPC라는 것은 번호가 이렇다. 스피너라는 건 이렇다. 어드레스가 MB에서 3000이라는 건 이렇다고 자기 로컬 에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어드레스 매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요거 똑같이 해주면 되고 MX라고 하는 게 있는데 MX는 메일을 스피너한테 보내는데 도저히 안 간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디노한테 보내라는 뜻입니다. 메뉴를 보내다가 안 되면은 하다 못하면 디노가 서버니까 얘한테 보내줘라는 메일을 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건 로컬 호스트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어드레스 매핑인데 이건 거꾸로 아까 얘기한 대로 번호를 주면은 192.130.15라는 게 내 네트워크의 어드레스인데 이 어드레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물어보면은 이 파일에 가서 뒤져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 인포메이션 이건 거꾸로 아까하고 완전히 반대로 돼 있죠. 아까는 이쪽에 이름이 있고 이쪽에 어드레스가 있었는데 거꾸로입니다. 이거는 이쪽에 번호가 있고 이쪽에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 어드레스 내에 1번, 2번, 7번, 11번이란 걸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네임은 요거다 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 테이블을 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리버스 어드레스는 근본적으로 네트워크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서넷 어드레스에 대한 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네트워크는 반드시 기본으로 두 개 있어야 됐죠. 이서넷 어드레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루프백 어드레스, 127일 어드레스. 그래서 이거는 127 어드레스도 줍니다. 이건 뭐 바꿀 것도 없고 그냥 똑같죠. 각자 바꿔야 된다면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1번, 127.1은 이름이 로컬호스트나 이름이다. 라고 매핑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캐시는 아까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호스트나 다 똑같습니다. 이거 바꿀 이거 하나도 없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 이런 거 조금 바꿔야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보냐. 그 루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어디 가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에 대한 거는 이 호스트 중에 하나한테 찾아가라는 거 순서대로 찾아갈 겁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갈 때 자기한테 제일 가까운 세컨더리한테 인포메이션 주는 게 좋죠. 이거는 만약 이런 거 주면은 미국 거를 먼저 주면은 무조건 미국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 테니까 그거보다는 국내에 있는 호스트, 네임 서버 호스트를 집어넣는 게 좋죠. 근데 이 네임 서버에 대해서 이거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만 달랑 주면은 얘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반드시 옆에다가 어드레스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무조건 되고 N한테 물어보는데 그거의 어드레스는 이거다. 라고 미리 주니까는 이 어드레스를 보고 거기 가가지고 나머지 인포메이션을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펙업용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테이블 5개만 만들면은 도메인 시스템은 셋업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NS 룩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유저 ETCR에 있으니까 요거는 보시고 테스트를 해보면 되고, 이거 다 끝난 다음에는 그럼 나만 세팅하면 되냐 하면 그게 아니고 내 거 다 한 다음에 테스트 해가지고 잘 됐으면 그 다음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네임 서버,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 상위의 네임 서버입니다. 내가 co.solbit이라는 게 CO 아래 있었으니까 우리 회사 같으면 CO에 가서 얘기하는 거고, 자기가 ACR에 도메인 있으면 AC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O라는 거를 관리하는 도메인, 여기서는 한점 하나인데 여기에다가 요걸 넣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우리 네임 서버가 어딘지 알아. 이건 뭐냐면 미디어라는 도메인에 대한 네임 서버는 여기 있고 요 네임 서버에 대한 어드레스는 요겁니다. 요거가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이 미디어라는 도메인에 대해서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반드시 요건 2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도메인은 얘한테 가서 물어보는데 얘의 어드레스는 요거다. 요거만 알면은 얘한테 와서 요 어드레스를 보고 이쪽 네임 서버한테 물어와서 정보를 알아가지고 찾아가게 돼 있으니까는 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만 하면 끝났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원래 기본적으로 모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는 ETC 호스트를 보고 거기서 어드레스를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기본이. 근데 ETC 호스트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는 그거를 보지 않고 도메인 시스템을 사용해라 라는 의미에서 라이브러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 안에 프로그램이 얘를 보느냐 하면 도메인 시스템의 콜이하냐가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를 라이브러리를 교체해주면은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최신번호로 교체해야 되는데, 요거는 네트워크 센터한테 요 라이브러리를 달라고 하면 보통 주니까는 그거 참조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소원의 경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뒤에 거는 자세하게 못 말씀드리겠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항상 장애. 근데 이거 장애는 이제 언제나 문제가 되고, 러닝 커브 올라가는데 1년이 걸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선에서 생긴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는 선을 잘못하거나 뭐 중간에 뭐 전원이 끊어져 이선의 케이블이 끊어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근데 이래가지고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10번째 손가락에 드는 사람, 네트워크를 만지는 데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간 10번째를 넘어가지 않은 네트워크에 2번째랑 서로 할 사람도 실수를 뭐로 하냐면은 왜 안 되냐 했는데 나중에 가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선의 케이블이 이렇게 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하는 실수니까 제일 먼저 체크를 하셨으면 좋은 게 이 선 문제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기 거부터 시작해 의심해서 이제 외국 거로 가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디버깅 하는 프로그램은
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핑이라는 프로그램이 다른 게 다 안 돌아가도 핑은 돌아가는 게 많으니까 핑으로 가지고 그 하나하나 이제 의심나는 거 순서대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프로그램,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프로그램.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것은 내가 어느 호스트한테다가 하이라는 호스트한테 보내려면은 중간에 어디를 거쳐가느라 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상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래서 정상대로 돌아갈 때 요거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요거에 따라서 순서대로 가까운 것부터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로컬 에러 네트워크가 끊어졌냐 안 끊어졌냐 체크해보고, 문제가 없으면은 그 게이트웨이에 문제가 있나 게이트웨이하고 체크해보고, 게이트웨이까지 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으로 먼저 여기한테 해보고, 문제 없으면 여기한테 해보고, 여기한테 해보고, 여기한테 해보고, 이게 하나하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데부터 나가다 보면 중간에 어디 끊어진 게 핑으로 보면 테스트 해보니까 요 순서에 따라서 체크할 수 있도록 잘 돌아갈 때 반드시 트레이스 라우트 해서 자기 정보들이 어느 순서로 그 외부에 전달되는 걸 반드시 체크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그 도메인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할 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요걸로 이름을 주면 안 되는데 어드레스를 줘가지고 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니멀하는 거는 의심 나올 때는 이름을 주지 말고 어드레스를 줘가지고 192점, 132점, 15점, 111을 하고 잘 되냐 안 되냐 하고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런 식이죠. 제일 먼저 의심스러우면 이름부터 해보고, 어드레스를 해보고, 그래서 잘 된다고 보면 이제 이름을 써도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걸로 해서 안 되면 이게 도메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네트워크 선이 끊어졌는지 모르니까는 반드시 어드레스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쪽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외부 쪽으로 넓혀가는 식으로 해서 프로시저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십시오. 이걸 하나는. 그러면 체크할 때 하면 되니까. 왜냐면 이거 프로시저 안 만들면 난 어젯밤에도 그랬는데 네트워크가 끊어졌는데 왜 끊어졌는지 몰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가서 서버 먼저 죽였다 키고 해가지고 막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선이 끊어졌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프로시저 없으면 그냥 시간 낭비 굉장히 많이 하니까는 반드시 항상 일정한 그 순서를 마련해 놓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 정도로 하고, 시간상 질문은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로 네트워크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에 관한 거는, 아까 말한 RFC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몇 가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네트워크, 여기 나와 있는 네트워크 센터 세 군데 있죠. 그 네트워크 센터 세 군데에서 다 나름대로의 관리 방법을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거의 다 자세하게 문의를 하시면은, 하나하나 설명해 줄 겁니다. 근데 설명하긴 하는데 너무 모르고 계시면서 물어보면 아마 굉장히 저기 할 테니까 기본적인 지식은 조금 더 갖고 계시면서 필요한 걸 하나하나 요청하시면 아마 서로 협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끝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여간 뭐 어떤 기회든 통해 가지고 여러분 다 그 네트워크의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